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후 제 나름에는 남편의 든든한 지원군임을 자처했다고 자부하는 여자입니다. 때문에 남편의 꿈에 대한 열망 또한 열렬히 응원해주며 살았지요. 그런데 제게 돌아온 건 씻을 수 없는 배신감 그 자체였는데요. 바로 그 사연에 대해 오늘 이곳 썰맘에 속 시원히 털어놔 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결혼한 지 꽤 된 43살의 정연아라는 여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여자의 급이란 남편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남편의 직업이나 월급이 중요하거나 민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벌지 못한다면 그냥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만 연애할 때부터 남편 꿈이 변호사였는데 사정이 좋지 않아 도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본인이 벌어둔 돈으로 한번 도전해볼까 기웃기웃거리다 포기하였는데 결혼을 하고 다니던 직장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다른 직장을 구해야 했는데 그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와서 조심스럽게 제게 로스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모아둔 적금 통장까지 보여주며 한 번 더 도전해보면 안 되냐고 하는데 늘 강하다고만 생각했던 남편이 울면서 얘기하는 모습에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로스쿨을 가기 전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물론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지만 일단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되면 평생 직장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도 돈을 벌고 있으니 정치적으로 여유가 좀 더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옆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도 남편에게 괜히 아깝게 돈이며 시간 쓰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평소에도 늘 책을 끼고 살고 자기 개발에 열심히인 남편을 보니 뭐라도 송거도 돕고 싶었네요. 게다가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고 독학으로 3달 정도 공부를 하여 모의고사를 해봤는데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옛날부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다른 애들처럼 학원을 따로 보내주지 않았지만 남편은 혼자 공부했는데도 학원에 가는 친구들만큼 성적이 잘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죽어라 열심히만 하면 로스쿨에 갈 수 있을 거라 말씀하셨네요. 하지만 모두가 긍정적이었던 남편의 앞길에 저희 부모님만은 완전히 반대를 하며 나오셨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로스쿨 뒷바라지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1, 2년 안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바로 붙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애는 언제 낳고 저금은 언제 할 거냐고 하셨거든요. 물론 부모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하나뿐인 딸이 혼자 모든 걸 짊어져야 하니 걱정이 돼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박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반대하시는 부모님을 직접 설득해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네요. 다행히 남편도 힘든 공부를 하면서도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어 뒷바라지하는 게 단 한순간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도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저와 그걸 지켜보는 친정부모님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었는지 따로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셨더라고요. 시댁 쪽에서 못하는 일을 대신해줘서 고맙다고 이 은혜 앞으로도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매주 반찬을 한가득 해다 주셨고 매번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아가, 네가 우리 집에 진짜 보물이다. 그건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거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윤석이가 변호사 되고 싶다고 해도 지금까지 모른 척 했었다. 근데 아가, 너 때문에 지 소원풀이도 하고
내 짐도 네가 한시름 덜어주는 것 같아. 내가 너한테 해줄 건 없지만 이렇게 집안일 도와주고 반찬도 해다 줄게. 절대로 부담 갖지 말어. 마음 같아선 너를 업고 다니고 싶을 정도니. 아,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부부잖아요. 만약 제가 변호사 되겠다고 해도 윤석 씨는 두말하지 않고 하라고 할 텐데요, 뭘. 저도 윤석 씨한테 늘 많이 받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도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남편이 경제력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니 안타까워서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는 것뿐인데 자꾸 고맙다고 하시니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이 로스쿨을 다닌 지 2년쯤 되었을 때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던 게 제가 다니던 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라 임신을 하면 묵시적으로 사직을 권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배들이 잘리곤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제 사수 선배도 막달까지 배에 붕대를 감고 무리해서 회사를 다녔었네요. 그런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봐온 저로서는 가능한 한 남편이 변호사 자격증을 딸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 임신을 미루고 회사를 다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 로스쿨 1년을 남겨놓고 임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참 좋은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인데 임신이 된 걸 안 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제 인생이 다 끝나버린 기분이었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저희 아이에게 너무 미안할 따름이에요. 그땐 저도 제 사수 선배처럼 배에 복대라도 감고 회사에 다녀야 하나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었는데 일단은 배가 부르기 전까지 그냥 조용히 다녔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제 임신 소식이 사장님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결국 사장님의 호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헛구역질까지 나더라고요. 사장님은 먼저 제게 사실 확인을 하셨고 저도 더 이상은 물러날 데가 없어 맞다고 인정을 하였어요. 그리고 정말 치사하지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네요. 제 사정까지 이야기하며 저는 정말 돈을 벌어야 한다고 딸린 식구가 뱃속에 아이까지 2명이나 있다고 호소하면서요. 이래도 지장 없게 취직도 조금만 쓰고 다시 나오겠다고 그야말로 구걸을 한 거죠. 30년 넘게 살면서 제 자존심에 제 고집에 남한테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었는데 집의 가장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사장님은 입을 꼭 다물고 계셨고 제게 확인차 물어본 거니 이만 나가라고 하셨어요. 근데도 저는 진짜 사장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계속 사장님 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나가지 않자 사장님이 저를 무시하고 나가버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간절했기에 주말마다 사장님 집에 찾아가 집 앞에 떨어진 낙엽이라도 쓸었고 사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랑 취향을 알아내 사모님 입맛에 맞는 선물까지 거의 2주일에 한 번씩을 조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사모님도 제 딱한 사정을 알고 본인이 사장님에게 말을 잘해보겠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태껏 치열하게 사회생활하면서 회사에서 혼도 많이 나보고 실수도 많이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물컥 올라오는 게 있어도 저는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조금만 힘들면 저렇게 질질 짠다는 소리가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사모님 앞에서 눈물이 터져 엉엉거리며 울었어요. 사모님은 제가 우는 게 가짜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런 것도 없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이런 짓까지 한 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에게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예민한 사람이 제가 이랬다는 걸 알면 난리가 날 테고 공부하는데도 타격이 날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공과 구걸을 한 끝에
저는 다행히 회사에서 잘리지는 않게 되었어요. 대신 출산을 하자마자 딱 2주만 쉬고 바로 나가는 조건을 제가 먼저 걸었네요. 그리고 남편이 로스쿨 3년을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을 보는 결전의 날이 다가왔죠. 오랜 시간 동안 남편 옆에서 뒷바라지하고 시험에 합격되기만을 기다렸으니 저를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가족들까지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랬어요. 그동안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을 때 남편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당연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 또한 아무나 합격하지 못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을 때 남편의 마음이 걱정이 되기도 했었네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모든 가족들은 변호사 합격 발표가 나올 때까지 한동안 긴장한 상태로 지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히 그간 고생했던 날들이 헛되지 않게 남편이 합격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당연히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고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께서도 좋아하셨으며 저희 남편은 많은 축하를 받으며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게 연락을 해 뜬금없이 좋은 레스토랑을 빌려놓았다면서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저녁에 만나자고 하더군요. 퇴근하자마자 남편이 보내준 주소로 신나게 달려갔고 저는 그곳에서 남편에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남편은 긴 시간 동안 뒷바라지해주고 믿어줘서 고맙다며 제가 뒤에서 도와준 만큼 훨씬 멋진 변호사가 되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제야 뭔가 완성이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초반에는 남편이 실무 수습 기간이 있으니 경제적인 부분은 똑같겠지만 일을 배워서 능력만 된다면 개인 사무실까지도 차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꼭들만 걸을 줄 알았던 저희에게 생각지 못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제게 우리 아들이 그동안 원했던 변호사의 꿈에 다가갈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셨던 시어머니가 남편이 변호사가 되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던 겁니다. 그동안 저는 힘든 상황에서도 남편의 미래와 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해주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변호사가 되었다고 얼굴이 싹 바뀌더라고요. 현지엠이야. 지금까지 우리 윤석이 변호사 되게 도와준 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근데 그거 뒷바라지 해준다고 해도 변호사 안 될 놈은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윤석이 뒷바라지 해준 걸로 변호사 만들었단 소린 하지 마라. 혹시나 네가 그걸로 목에 힘주고 다닐까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이제부터는 네 남편이 네 위에 있다고 생각해라. 예전에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네가 윤석이 대하는 거 보면 약간 무시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 앞으로 네 남편 크게 될 사람이니까 지극정성으로 내조하면서 잘해줘라. 지금보다 더 잘해주라는 거야. 남편이 제 위에 있다고 생각하라뇨? 말 그대로다. 네가 결혼 생활 동안 윤석이한테 어떤 지원을 했던 그때는 네 만족을 위한 일일 테고 지금은 정식으로 변호사가 됐으니 그간 뒷바라진 다 잊고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라고. 네가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그동안 뒷바라지 해준 걸로 사람 아래로 내리까면 되겠니? 어머님, 제가 무언가를 바라고 남편 뒷바라지 했던 건 아니지만 그저 저희 둘의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제가 5년 넘게 남편한테 투자한 게 있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고맙지 않다고 했니? 내가 고맙다고 했잖냐.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예전 일로 괜히 네 남편 잡고 살지 말라는 거지.
너, 네 남편한테 잘하고 살아. 정말로 나중에 우리 윤석이가 유명한 회사 변호사라도 돼서 너 걷어차고 엉엉 울면서 후회하지 말고. 정말 황당했어요. 결혼 초 남편 뒷바라지 했을 당시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느니 딸처럼 생각하고 예뻐한다느니 하시더니 이제는 갑과 을의 위치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더군요. 이때 저는 우리나라 며느리들이 왜 그렇게 시댁을 피하면서 다니는지, 최대한 멀리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는지 알 것 같았네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지금까지 남편한테 해줬던 모든 일들이 아깝기도 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만 저러는 거지 남편은 똑같이 일관성이 있으니 괜한 고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한 번은 참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 제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시모를 뒤로하고 그냥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당연히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저희 시어머니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나쁜 마음 먹고 며느리를 일부러 괴롭히는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선을 넘는 행동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저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틈만 나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오셔서는 변호사가 된 남편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한다고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무방비 상태에서 저보고 음식을 대접하라며 집을 뒤엎으시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시어머니랑 되도록 큰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애써 모르는 척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실무 수습 때문에 일요일도 변호사 사무실에 나가 일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도 주말에 쉬고 회사에 나가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도 고부간에 큰 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본인도 일 때문에 신경 쓸 게 많다며 그런 문제는 저보고 해결하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나 요즘 로스쿨 다닐 때보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엄마랑 따로 얘기할 시간도 없는 거 알잖아. 그런 문제는 그냥 당신이 엄마한테 얘기 좀 잘 해봐. 우리 엄마가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아니고 상식이 다 통하는 분이시니까 적당히 하시라고 말을 해. 바쁜 나한테 이러지 말고. 아니 당신은 남의 집을 이야기하든 말을 한다? 바쁘면 전화라도 드릴 수 있잖아. 그리고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쳐들어오는 게 그게 상식이 없는 거지. 다른 게 상식이 없는 거겠어? 당신은 내가 시어머니랑 대놓고 싸우길 바라는 거야? 당신 말이 좀 이상하다. 나 로스쿨 다닐 때부터 엄마가 이 몽고까지 끙끙거리면서 반찬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는 아예 대놓고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고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편했어. 어찌됐건 개인적인 공간인데 최소한 집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을 하셔야지.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구워달라고 한 내가 바보지.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일을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이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전에도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시는 거 저는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그렇지 밤늦게까지 손님들 술상 차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어머님께서 변호사 된 아들 자랑하시느라 바쁘신 건 알겠지만 남편도 주말까지 회사 나가서 늦게까지 실무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손님들이 남편 얼굴 볼 시간도 없잖아요. 얘, 네가 우리 위해 맞춰둔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냐. 며느리가 돼선 시애미 친구들한테 음식이랑 술 좀 내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너
막말로 이제 네 남편 사무실 차리고 돈 많이 벌면 너만 좋은 거지. 너만 편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변호사 아들 줬으면 너도 시어미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이제 우리 아들 변호사 됐으니 입 싹 닦는 거야 뭐야. 그동안 착한 척한 거였구나.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네 아주.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것만 피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제가 변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어머님도 변하신 건 맞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네가 이럴수록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되니 지가 더 의기양양하고 있네.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된 게 네가 잘나서 된 거야. 네 아들이 똑똑해서 된 거지. 그 말에 저도 너무 속이 상해. 그간 제가 뒷바라지 못했음. 어머님한테는 아무리 똑똑해도 변호사 못 된다고 하고 말았네요. 남편도 시어머니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는지 대려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많은 자기 엄마한테 상처되는 소리를 했다고요. 다들 이렇게 싹 바뀔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남편과도 냉전인 상태로 며칠 동안 대화도 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말에 친하게 지냈던 대학교 후배가 최근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다며 오랜만에 저녁을 같이 먹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후배랑 수다라도 좀 떨까 싶어 약속을 잡게 되었네요. 약속한 날이 되어 후배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 안에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들어오는 걸 보았어요. 근데 남편 옆에 있던 여자가 웃으면서 다정스럽게 남편에게 스킨십까지 하더라고요. 딱 봐도 이상해 보이는 사이였고 저도 그걸 보자마자 남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내 남편도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묻더군요. 당신? 당신이 웬일이야 여긴? 웬일이라니? 나도 약속 있어서 왔지. 근데 당신 오늘도 회사에서 일하느라 늦게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옆에 분은 누구시고? 이분은 나 사무실 개업하는데 도와주실 투자자분이신데 일단 잠깐만 나랑 둘이서 좀 보자. 남편은 상당히 당황을 하며 구석진 곳으로 저를 끌고 가는데 사무실 개업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사무실 개업이라니 금시초문이잖아. 당신이 또 금전적으로 신경 쓸까봐 내가 입으로 말 안 했어. 나 잘하면 몇 달 안으로 투자받아서 사무실 개업할 것 같아. 당신한테는 서프라이즈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나게 되네. 혹여나 이상하게 오해할까봐. 당신이 불편하면 내가 자리 피해줄게. 남편하고 밖에 나가니 이미 그 여자는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집에 와서 그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는 지금 수습을 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으로 처음 만났다는데 그 여자가 남편의 능력을 보고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도 아이가 있고 결혼까지 했다며 이상하게 오해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 남편이 그 여자와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주말에 집에 있는 날에도 그 여자 전화를 받으면 바로 튀어나갔고 밤 11시, 12시에도 그 여자가 전화를 하면 새벽 늦게까지 차에 가서 통화를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투자를 받으려면 계속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 여자와 자주 만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급기야는 이 이야기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시어머니는 더 저를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그만 변호사 사무실 차리는데 투자가 뭐라고 마치 뭐라도 된 마냥 기고만장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무슨 복이 이렇게도 많은지 모르겠네. 하긴 우리 아들이 원체 실력이 빵빵하니 그런 투자자도 붙는 거겠지. 네가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투자받는 거니? 넌 그냥 뒤에서 내조나 잘하고 네 남편 바가지나 긁지 말고 있어라. 알겠냐? 괜히 우리 아들 앞기 막지 말고. 어머님, 제가 무슨 그이 바가지를 긁는다고 그러세요. 저는 어머님 같지가 않아서 한결같이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말 대꾸도 하지 말라는 거다. 아유, 우리 아들이 너 만나기 전에 변호사가 먼저 됐으면 널 쳐다보기라도 했겠니? 돈 많은 여자들이 결혼해달라고 줄을 서서 너는 쳐다도 안 봤을 거다. 마음 같으면 지금이라도 능력 있는 여자랑 만나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어머님. 어떻게 그런 천벌받을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돈 많은 여자들이 미쳤다고 이런 집에 시집 오겠어요. 변호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발에 걸리는 게 변호사인데 누가 보면 어머님 아들 대통령이라도 된 줄 알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시어미한테 뭐라 그랬어? 이게 진짜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키어오르네. 너 두고 봐 아주. 내가 우리 아들 밥벌이만 하면 너랑 당장 이혼시킬 테니까.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가 앞에 있는데도 저런 소리를 하시는데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남편은 수습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본인 사무실을 차리겠다며 더 이상 수습은 안 밟아도 될 것 같단 말을 전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래도 몇 년 동안은 로펌에서 일을 좀 더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조언했습니다. 실무가 중요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하게 사무실을 차리면 망할 수도 있지 않냐고 하니 남편은 성질을 내며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뭘 한다고 말을 하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투자를 받게 되었으니 저한테는 도움받을 게 없다며 이제는 저를 볼 것 없는 빈털터리 신세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불안한 기운이 좀 몰려왔습니다. 매번 저를 보고 이혼을 시키겠다고 하는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 여자 하나 바라보고 있는 남편놈도 그렇고 이러다 정말 눈 뜨고 코 메이는 식으로 이혼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싶은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그동안 남편 로스쿨 학비 내주고 용돈 주면서 사느라 모아둔 재산도 없는데 아이는 혼자 키워야 하고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이런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사건이 터집니다. 남편은 그 투자자 여자 덕에 법원 근처 새가 비싼 사무실을 얻게 되었고 사무실 개업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저도 와이프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남편의 개업식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반차 쓰고 사무실 개업하는 날 갈게. 떡집에 떡도 맞춰 놓을 테니까 오시는 손님들도 좀 드려. 그럴 거 없어. 뭘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 어차피 손님으로 올 사람도 없고 요즘 시국이 이래서 누구 초대하기도 껄끄러워.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아, 그리고 반차 쓰면 회사에서 좋아하기나 해?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개업식 날 가신다고 하시던데? 그리고 당신 투자해준 투자자도 올 거 아니야. 고맙다고 내가 인사는 해야지. 그러니까 당신하고 겸상하고 그럴 사람 아니야. 뭐라고? 당신 말하는 게 무슨 뜻이야? 그 여자가 뭔데 나랑 겸상할 사이가 아니라고 하고 있냐고. 당신 점점 선을 넘는 것 같은데 당신 변호사 만든 거 나야. 살려줬더니 집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정신 좀 차려. 변호사 되니까 세상이 전부 당신 것 같아. 아주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네. 아유, 그냥 말을 하지 말자. 로스쿨 학비 내준 게 뭐라고. 아우.
남편이 이렇게 오지 말라고 극구 반대를 하니 저는 더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시부모님 몰래 개업식 날 사무실에 가보기로 하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개업식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자마자 시끌벅적한 소리가 문 밖까지 들려오고 사무실 밖에 화분들까지 질비하게 놓여져 있는데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니 시어머니가 그 투자자 여자를 팔로 감싸고서는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들떠서 큰 소리로 소개를 하는지 그 안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렸고 저는 시어머니가 하는 충격적인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인사해, 인사해. 이번에 우리 윤석이 사무실 내는데 투자해주신 대단한 분이셔. 그리고 곧 있으면 우리 윤석이랑 백년가야까지 맺을 뿐이고 현지 어미랑은 윤석이랑 뜻이 안 맞아서 지금 이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 우리 윤석이를 좋게 봐주셔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네. 이제 내 며느리지 뭐. 허허허허. 어머 언니 그래? 아니 윤석이랑 윤석이처랑 잘 안 맞아서 곧 갈라설 것 같단 소린 언니가 저번에서 알고 있었는데 벌써 며느리감이 들어왔네? 우리 윤석이 능력이 있다. 그럼 변호사인데 당연히 능력 있지. 그건 그렇고 우리 예비 며느리 내가 지인들한테 자랑 좀 해도 될까요? 네 어머님 그러세요. 그리고 말 편하게 놓으세요. 곧 있으면 정말 어머니 며느리가 될 텐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럼 그래도 될까? 우리 예비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어린 나이에 벌써 건물 주고 아버지가 사시는 곳에서 대단한 유지시고 돈도 많으시대. 우리 윤석이 예비 장인어른까지 잘 만났다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꼭지가 돌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대체 내가 모르는데 이혼 사실은 뭐고 저 여자는 여태 투자자를 가장한 상간녀였고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저 여자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여태껏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에 아주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야말로 저만 모르게 이 모든 상황을 속여온 거였어요. 그걸 뒤늦게 알게 된 제가 그냥 등신이었던 겁니다. 그 소리에 저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영상을 켜고 남편 놈의 사무실에 쳐들어갔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나 모르게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냐며 니들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돌진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더니 저를 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다시피 하더군요. 시어머니 또한 제 옆에서 팔을 잡아당기며 나가라고 난리가 났네요.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어? 여태 개고생해서 쎄빠지게 뒷바라지 시켜서 변호사 만들어놨더니 돈 많은 여자 하나 물어서 세장가를 가려고 해. 그것도 나 몰래 바람까지 피면서? 야 너도 일로 와봐. 이 정신 나간 년아. 네가 돈만 많으면 다야? 어딜 감히 겁도 없이 유부남을 건드려. 너도 오늘 내 손에 아주 죽는 줄 알아. 니까지 게 뭔데 내 예비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응? 너랑 급이 다른 사람인데 당장 사과 안 해?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창피한 줄 아시라고요. 여기 어머님 지인들도 어머님이 얼마나 염치가 없고 얼굴에 천면피를 깐 이중 성격인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놔요. 빨리 안 놔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를 붙들고 있고 남편은 그 상간녀를 제가 없는 다른 곳으로 대피시키려 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상간녀는 본인도 나갈 수 없다며 저랑 한판 붙는다고 또 내 불을 켰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시댁 친척들부터 시어머니 지인들까지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곤 사무실 문까지 걸어 잠그는데
문을 걸어 잠그자마자 그 여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그 여자가 꺼내든 건 바로 수갑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걸 꺼내자마자 남편놈을 순식간에 제압했고 남편놈 손에 수갑을 채우며 사기로 긴급 체포한다고 묵비권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멀뚱히 서 있었네요. 그런데 뒤이어 그 여자가 한 말에 정말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맞다. 당신 변호사가 아니니까 변호사는 선임해야겠네. 그 말에 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단박에 정리되었습니다. 남편놈은 뭔가를 눈치챈 듯 당황해하는 시부모를 향해 당장 문 열고 도망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도 그 말에 문을 열고 도망을 가려고 하니 이미 몇 명의 남자들이 문 앞에 서 있었고 그들 때문에 시부모도 꼼짝없이 붙잡히게 되었네요. 저는 고작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상황 파악만 하는데 남편놈은 그 경찰 같은 사람들에게 붙잡혀가면서도 제게 속지 말라며 다 거짓말이라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큰 소리치더군요. 그러면서 당장 형사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남편놈과 시부모가 그 사람들에게 잡혀간 뒤 상간녀 했던 그 여자는 제게 90도로 몸을 숙여 깊은 절을 하며 사과의 표시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잠복경찰이었고 남편놈을 잡기 위해 몇 달간 돈 많은 건물주인 척 위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남편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경찰들까지 잠복까지 하신 거냐고요. 장은석이 그동안 로스쿨을 다니면서 로스쿨 학생 신분으로 여자들한테 수억 원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변호사 신분까지 위조해서 그걸로까지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친 돈은 장인석 씨 부모님 계좌로 전부 다 입금이 되었고요. 저희 경찰 쪽에서도 증거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해 장인석 씨를 검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모님께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 형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도 남편놈과 관련이 돼 있을 수 있어 공무상의 내용으로 미리 말을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남편과는 그 어떠한 부정의 짓도 하지 않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가고도 한참을 멍하니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만난 남편놈은 끝까지 억울하다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여보, 일단은 정말 미안해. 근데 나 너무 억울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 로스쿨은 진짜 졸업한 거 맞아? 당연하지. 나 로스쿨은 진짜 졸업한 거 맞아. 당신이랑 졸업식 날도 다 같이 있었잖아. 졸업증 가진 것도 받고. 그동안 속여와서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서 어떻게든 좀 잘해보려고 하다 이렇게 된 거야. 변호사까지 사칭하면서 사진까지 조작하면서 여태 날 속여왔는데 네가 로스쿨 졸업한 것도 속였을지 내가 어찌 알아. 네가 그러고도 현재 아빠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죽어라 공부했는데도 시험에 안 붙는 걸 어떡해. 나 말은 변호사라고 사칭하고 다녀도 진짜 시험 붙어서 변호사 하려고는 했었어. 공부도 계속 하고 있었다고. 사기치에 공부는 하고 있었겠지. 나도 피해자니까 당신 가만히 안 둘 거고 이혼 소송도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변호사 사칭까지 하고 다녔으니 법에 대해선 아주 빠삭하게 잘 알겠네. 재판 준비나 잘해. 남편놈은 끝까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자기가 벌 다 받고 변호사 시험 봐서 진짜 변호사가 될 테니 한 번만 믿어달라는 개소리를 짓거렸어요. 그런 남편놈을 정말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곧이어 시어머니도 급하게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싹싹 빌더라고요. 예, 애미야. 나도 몰랐다. 걔가 그러고 다닐 줄은 몰랐어. 그냥 돈이 좀 생겼다고 하길래 우린 아무 생각도 없이 받아서 통장만 빌려준 거였어. 그래도 너랑 윤석이랑은 부부질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때 힘이 되어줘야지. 윤석이도 벌 받을 동안 계속 변호사 시험 준비해서 벌 다 받고 나오면 시험 본다고 했었단 말이야. 저한테 애미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돈 많은 며느리 생긴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 같은 사기꾼들한테 또 속을까봐. 당신 아들 변호사 선임비 내줄 돈 없으니까 나한테 또 이렇게 비웃는 거 아니야. 내가 호구야?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고. 당신 아들이 사기친 돈 있잖아요. 그 돈으로 변호사 사서 재판 받으면 되겠네. 나한테 왜 이래요? 그 돈 없어. 그 돈 우리한테 없다고. 진작에 윤석이 놈이 어디다 갖다 썼다가 다 날렸댄다. 우린 진짜 현재 애미 너밖에 없다. 우리 좀 한 번만 살려다오. 뻔뻔하게 살려달라는 소리를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사기꾼이 변호사 되면 참 잘 살겠네요. 평생을 남의 돈 등쳐먹으면서나 살겠죠. 부모가 돼서 말릴 생각은 안 하고 당신네 가족들 참 웃기지도 않네요. 아니 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냐. 너도 솔직히 우리 아들이 변호사 됐을 때 인생 필 생각에 좋았잖아. 반성 없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집에 들어가 소금을 한 소끔 뿌려버리며 두 번 다시 내 앞에 얼쩡거리면 당신들도 똑같이 신고해서 벌 받게 만든다고 고함이 질렀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몇 번이나 뻔뻔스럽게 저를 찾아왔고 이후로 경찰도 한 4~5번 정도 부르니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는 남편놈에게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그 정신 나간 놈은 지 혼자 그 잘난 변호를 하다 패소하게 되었어요. 로스쿨에서 배운 얄팍한 지식으로 아주 똑똑한 척은 더럽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사재판까지 가더니 징역형을 선고받았네요. 그로 인해 저한테 줄 위자료랑 아이 양육비는 전 시모와 시부의 몫이 되었죠. 현재 전 시모는 입주가정부로 전 시부는 고깃집에서 굴을 나르는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하늘은 공평해서 상대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면 그대로 돌려받는다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껏 제가 살아왔던 대로 매일매일을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제 인생에서 그 인간들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버리려고요. 제 사연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가족이란 이름으로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대가 없는 응원과 지지를 주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바로 가족임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